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책 함께 읽기 운동본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8월 22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59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예,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 끝나고 저는 잠시 쉬었다가 청소 좀 하고 오늘 토요일인데 소주를 한잔 할까 말까 하다가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예, 토요일이고 내일은 또 일요일이니까 한잔 하죠 뭐. 한잔 하면서 뭐 날씨가 아직 좀 더워요. 어, 에어컨을 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녁 때도 지금 실내 온도가 저희 집 보일러에 표시되어 있는 온도가 30도 뭐 이렇게 돼요. 한 29도 30도 되면 덥거든요. 에어컨을 킬 수밖에 없어요. 저 온도계가 28도 7도 정도면은 그냥 뭐 그냥 버틸만 한데 29도부터는 땀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킬 수밖에 없는데, 네, 에어컨 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전기세가 꽤 많이 나왔는데 할 수 없죠. 더운 것보단 낫습니다. 예. 더우면 기운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 사이코패스의 범죄 유형이 아니고 범죄 공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용했고요. 이번 장은 7장 화이트 칼라 사이코패스. 강도짓이야말로 자본가의 본질이다. 조지 버나드 쇼 소령 바바라. 이게 이 화이트 칼라 사이코패스가 또 이 사람들이 문제죠.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화이트 칼라 범죄, 횡령이나 사기 이런 거액의, 네, 이런 범죄자들을 더 엄하게 처벌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눈에 확 드러나는 살인이나 뭐 강간, 뭐 폭행, 뭐 이런 거를 엄하게 다스린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화이트 칼라 범죄를 더 엄하게 다스리고 형량도 더 길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화이트 칼라 범죄는 보이지 않는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간접적으로 살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금전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간접적으로 살인으로, 간접적인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는 회복되기가 또 좀 힘들고 하기 때문에 또 규모가 더 그만큼 크다는 걸 알고 있기에 그런 점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형량에도, 양형에도, 범죄 판결 양형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987년 7월 뉴욕타임즈에 게재된 사이코패시에 대한 우리의 연구 결과를 보고, 연구 결과가 어땠냐. 뉴욕의 지방검사 브라이언 로스너가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에 그는 자신이 최근 수백만 달러짜리 금융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자의 형량 결정 청문회에 참석했다고 썼다. 기사에 나온 대로라면 이 피고야말로 사기꾼 변호사, 의사, 경제인 무리에 속하는
사이코패스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도와서 왜 정장을 빼입은 지성이니 범죄를 저지르며 이런 사람에게 어떤 형이 내려져야 하는지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사례의 자료 일부를 동봉합니다. 귀하의 이론을 입증할 사실관계가 필요하다면 이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36세인 존 글램블링의 범행을 설명한 자료 묶음이 함께 들어있었다. 그는 공범의 도움을 받아 거액의 은행돈을 자유자재로 빼돌렸고 수백만 달러를 대담하게 주물렀다. 둘은 담보가 전혀 없었다. 담보 없이 수백만 달러를 빌리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존 글램블링은 은행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신을 어떻게 날조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이는 글램블링의 사기 행각을 설명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제목이다. 기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2년 전 막 사업을 시작한 두 사람이 은행 4곳과 저축대부조합 한 곳에서 3,650만 달러를 훔치려 했고 이 중 2,350만 달러를 가지고 경찰의 추적을 유유히 따돌리며 도망쳤다. 성공률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결국 체포되었다. 이 신용사기 사건은 외견상으로는 여전히 거의 완벽해 보인다. 글램블링과 동업자는 사기 행각을 벌이던 기간 동안 수많은 대형 은행 직원들에게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한 곳에서 대출을 받아 다른 대부금을 갚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교묘하게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이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저널의 기자는 다음과 같은 은행원들의 반응을 전했다. 사실 은행들 사이에는 대출 고객을 잡으려는 경쟁이 극심하다. 글램블링은 아주 기품있고 점잖아서 믿음이 갔다. 사기를 당할까봐 조바심을 치면 당하게 되어 있다. 글램블링의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 내가 법원 속기록을 포함한 여러 법률 문서 꾸러미를 받아들었을 쯤 글램블링은 자신의 매력, 기만, 속임수를 총동원해서 희생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낸 상태였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사기극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명해도 그의 행동은 브라이언 로스너가 쓴 문서나 최신 서적에 설명된 사이코패시 개념에 너무 잘 들어맞았다. 이 자료는 매력적인 태도와 무자비함으로 무장한 채 사람들을 강탈하는 교활한 약탈자가 늘고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런 범죄를 완곡한 표현으로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한다. 이들은 사람을 녹여버릴 듯한 미소를 띠고 믿음직한 목소리로 먹잇감에 접근하며 목에 그 어떤 방울도 달고 있지 않다. 기업가를 속여 넘기려는 사이코패스에게 있어서 글램블링의 예는 폭력이 아닌 교양과 사회적 관계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사이코패스의 거짓말과 사기는 일반 화이트칼라 범죄와 달리 단순히 돈만 노리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범죄엔 가족, 친구, 심지어 형사사법체계까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 경찰을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고 검거되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가벼운 형을 받거나 금방 가석방되기 일쑤며 위기에서 빠져나오면 곧바로 다시 범죄 행각에 나선다. 이들의 범죄는 여전히 사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다음은 브라이언 로스너 지방검사가 형량 결정 청문회에서 발표했던 글램블링에 대한 언급이다. 글램블링은 다른 사람의 인생과 재산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려는 탐욕에 사로잡혀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욕망은 대부분의 흉악한 범죄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사악함으로 무장한 사람에게서 발견된다. 그는 수많은 엉터리 경력과 야심으로 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그가 야기한 금융상의 피해는 계산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겪은 고통과 정신적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그는 품위 있는 태도를 위장했지만
그의 본능적 난폭함은 마치 거리의 짐승과도 같았다. 글램블링은 금융기관만 등쳐먹은 것이 아니다. 그는 인류 회계법인의 이름이 찍힌 문구류를 구해 재무제표를 위조해 대출을 받아내기도 했다. 동시에 매우 선량한 회사 임원과 그 동료의 도움을 받아 가짜 노인 자선기금을 설립하기도 했다. 로스너는 두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글램블링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너무나 번지르르한 사기꾼이었던 거죠. 박스의 글입니다. 매력이 넘치는 사람은 보통 자신의 매력에 걸맞는 생활을 하며 세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훌륭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로건 피어셜 스미스. 뒤늦은 꽤. 네. 그는 금융기관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가까운 가족, 친지들에게까지 손을 뻗었다. 그가 처제의 소득세 양식을 위조해서 450만 달러의 저당 증서에 사인하게 만든 다음 돈을 가로채는 바람에 그녀는 고스란히 빚을 떠안아야 했다. 드디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그를 걱정해 줄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오 하느님, 도대체 그가 더 이상 남을 해칠 수 없게 되었군요. 글램블링이 체포되었을 때 그의 처제가 한 말이다. 그러나 그의 장인은 그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쳤고 각종 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하여 100% 갱생했으며 모든 죄를 속죄할 계획이라고 탄원했다. 탄원서를 쓰던 바로 그 순간에도 또 다른 은행에서 돈을 뜯어내고 있었는데 말이다. 서약 보증금을 내고 석방된 후에도 또 다른 사기극을 꾸미며 전국적인 범죄 행각에 나섰다. 그저 그의 처신만을 보고 믿었던 장인의 실수였다. 그렇다면 글램블링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그는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 온갖 말로 해명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사실 밝혀진 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진실을 왜곡하는 모습은 사이코패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특징이다. 다음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 보낸 탄원서와 청문회 변론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나는 그동안 받은 탄탄한 교육을 바탕으로 금융 설계사가 된 것이다. 나는 설계사일 뿐 절대 전문 사기꾼이 아니다. 1983년 이전에는 금융상의 문제는 물론 어떤 법률상의 문제도 일으킨 적이 없다. 나는 감수성이 매우 예민하다. 그의 주장은 법원에 제출된 사실 자료와 전혀 부합되지 않았다. 글램블링 자신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사기꾼이었고 1983년 이전에도 법률상의 문제를 일으켰으며 일반인에 비해 감수성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다. 자료에는 그의 사기 행각과 위법 행위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대학생이었던 1970년대에는 한 남학생 사교 클럽에서 수천 달러의 공금을 횡령했다. 당시 스캔들을 원치 않았던 클럽에서 글램블링의 아버지가 지불한 수표를 받고 그를 고발하지 않았을 뿐이다. 첫 직장이었던 한 대형 투자은행에서는 무능력자로 찍혀 퇴출당했고 이후 금융계를 전전하면서 직위를 사칭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위조와 절도에 뛰어들었다. 로스너가 글램블링의 아내에 대해 언급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의 감수성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녀는 늘 자신의 아들들을 걱정했다. 글램블링은 가난하고 냉담하며 무책임한 아버지였다. 다른 사람들은 물론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범죄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둘러댔다. 아내에게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거짓말을 했다. 이야기는 계속된다. 글램블링의 아내는 남편의 본질을 전혀 알지 못했다. 보이스카우트 단원과 함께 침대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칼잡이 잭이 옆에 누워있는 격이었어요. 그녀의 말이다. 글램블링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 아내도 완벽하게 속였던 것이다. 그녀는 아예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강도는 폭행 후 떠나버리기라도 하니까.
글렌블링이 인정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한 친구가 그녀에게 단지 화이트 칼라 범죄일 뿐인데 글렌블링의 형량이 왜 그리 높은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단지 화이트 칼라 범죄일 뿐인 걸 매일 당하면서 살아보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글렌블링의 가족관계 자료를 조사한 로스너 팀은 혀를 내둘렀다. 그토록 포괄적인 화이트 칼라 범죄 심리 분석 자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자료에 기록된 글렌블링은 냉혹하게 재산을 축적했고 사람을 이용해서 집요하게 목적을 이뤄냈으며 오로지 자기애만 있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감정이나 애착도 없었다. 글렌블링은 희생자에 대해 철저히 자기 합리화로 일관했다. 이것은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태도 중 하나다.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받으려 하고 태연하게 금융설계사를 자처하며 망신당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칠 뿐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욕구불만과 압박감 때문에 저지른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자신이 아닌 희생자의 잘못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글렌블링은 누구든 그를 믿는 바보는 당해도 싸다고 생각했다. 로스너의 말이다. 믿을만한 사람을 조심하라. 글렌블링은 자신의 매력, 사교술, 가족관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어내곤 했다. 특히 특정 계층의 사람은 믿을만하다는 통념을 10분 활용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의사, 교사, 정치인, 상담자 등은 보통 그다지 노력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사회적 지위 자체가 믿음을 주기 때문이다. 중고차 판매원이나 텔레마케터에게는 경계심을 가질 수 있지만 변호사, 의사, 투자 상담가에게는 큰 의심 없이 재산을 갖다 맡기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믿음은 배신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굶주린 상어, 다름 아닌 사이코패스를 만나면 그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버린다. 신용사기꾼 중 가장 위험한 부류는 바로 사이코패스다. 이들은 믿음을 얻고 나면 즉시 냉혹하게 돌아서 버린다. 사이코패시 평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40세의 변호사가 있었다. 여기서는 브래드라고 부르겠다. 그는 전문직을 사칭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전형적인 사람이다. 브래드는 존경받는 집안 출신이고 누이 동생도 변호사였다. 그는 4년간 신용사기 수법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여러 고객의 신탁계좌 돈을 유용하고 누이 동생과 부모의 은행 계좌 수표를 위조했다. 그는 이에 대해 주식에서 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잠시 돈을 빌린 것뿐이라며 1센트까지 정확하게 이자를 쳐서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둘러댔다. 브래드는 남봉꾼으로도 악명이 높았으며 3번의 결혼 경험이 있다. 포르쉐를 타고 다니고 값비싼 콘도를 소유하고 코카인을 흡입했으며 경마로 거액을 날리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행적을 감추는 능력이 뛰어났지만 예기치 않은 실수로 꼬리가 잡혔다. 브래드의 삐뚤어진 삶은 다른 사이코패스 사례와 별로 다르지 않다. 10대일 때는 부모가 뻔질나게 보석금을 마련해서 구치소를 찾아가야 했다. 대부분은 파괴행위나 싸움과 같은 사소한 폭력 범죄였지만 12세의 여자 사촌을 성폭행하고 조상 대대로 소중히 간직해온 숙모의 귀금속을 전당포에 갖다 준 적도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머리가 좋아서 별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도 무난히 좋은 성적을 유지했지. 그 중에는 아주 마음 넓은 놈들이 있어서 내 시험을 대신 봐주기도 했다오. 법학과 대학원 시절에는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다른 사람 물건이었다고 강변해서 간신히 풀려났다. 최근 그는 폭력 사건으로 18개월 동안 복역한 후
가석방되었지만 2달 후에 허가도 없이 모친의 차를 몰고 주 경계를 넘어가려다가 붙들려 가석방이 취소되었다. 브래드는 인터뷰 내내 매우 유쾌하고 설득력 있는 태도를 유지했다. 희생자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사실 피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사무 변호사 협회에는 이런 일에 사용할 기금이 있어요. 나는 복역한 것으로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의 동료 변호사와 가족들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박스 글입니다.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주저없이 중요한 서류들을 위조해서 뻔뻔스럽게 사용하고는 카멜레온처럼 전문가의 신망과 위세를 가장한다. 그러다가 일이 틀어지면 곧장 짐을 싸들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대부분의 경우 기본 기술을 쉽게 꾸며댈 수 있고 전문 용어를 금방 습득할 수 있으며 자격 증명을 철저하게 검사하지 않는 직업을 고른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속이기 쉽고 다른 사람을 손바닥에 놓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직업이라면 금상첨화다. 이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금융 컨설턴트, 성직자, 상담가, 심리학자 등으로 가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의 사기 행각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때론 의사를 사칭해서 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여 수술까지 한다. 당연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겠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 10년 전쯤 밴쿠버에서 정형외과 의사를 사칭한 남자가 있었다.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그는 수많은 수술을 집도했다. 대부분은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어렵고 복잡한 수술도 있었다. 그는 언제나 당당하게 먹이며 흥청망청 살았고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했고 자선사업도 벌였다. 그러다가 환자들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치료 과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자 그대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의학계 전체가 술렁이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아우성쳤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몇 년 후 영국에 나타난 그는 정신과 의사를 사칭한 혐의로 체포 수감되었다. 법정에서 그가 이전에도 사회사업가, 경찰, 비밀세관원, 부부문제 전문 정신과 의사 등을 사칭하고 다녔음이 드러났다. 어떻게 그 많은 전문직을 가장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는 이미 짧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지금 바로 여러분 가까이에서 활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책이라고 뭐 다 좋은 책은 아니고 그런 거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지만 독사가 물을 마시면 맹독이 되죠. 그런 것과 같죠. 좋은 사람이 책을 잘 읽으면 많이 읽으면 더 좋아지고 세상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하지만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기익을 치겠다는 목적으로 책을 읽으면 말 그대로 사회의 독소가 되는 거겠죠. 만만한 먹잇감 찾기. 사이코패스가 변호사나 투자 상담가 간판을 내걸기도 한다는 사실은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다. 이보다 더 심란한 것은 의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교사, 상담가, 보육교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 중에 권력을 남용하고 신뢰를 깨트리는 냉혹한 사이코패스가 숨어있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허비 클래클린은 정상인의 가면에서 사이코패스 의사와 정신과 의사 사례를 자세히 설명한다.
화이트 칼라 사이코패스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이나 정신병동에 갇히는 일반적인 사이코패스와 달리 더 일관성 있게 효과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한다. 하지만 이들이 쓰고 있는 위험 있는 가면은 얇고 불편해서 쉽게 벗겨지기 때문에 잘못 걸려든 환자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사이코패시 임상 전문가가 자신의 지위를 10분 활용하여 환자를 성추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고 반항해도 그는 전문의를 믿는 사회 분위기를 악용해서 이 환자는 정서장애가 있고 애정결핍이며 환각에 빠지곤 한다는 식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모함하여 그를 더욱 궁지로 몰아간다.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 중에도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저도 뭐 살아가면서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래도록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먹고 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을 몇 명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 뭐 인격이 훌륭하다거나 글쎄요, 정신과 의사라고 특별히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죠. 좋은 사람도 있는데 정신과 의사라서 훌륭하다, 사람이 뭐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나머지 의사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주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뭐 의사라고 무조건 훌륭하신 분 믿음이 가고 신뢰를 보내고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각자가 객관적으로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사회 통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나쁜 건 세간의 신뢰를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를 갈취하는 경우다. 우리 사회에는 부모나 친척, 보육교사, 성직자, 교사가 유아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일이 놀랄 만큼 많다. 이런 직업들, 보육교사 이런 거 있잖아요. 유치원교사. 이런 직업을 간호사도 그렇고요. 사이코패스들이 좀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 또는 환자들을 장악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못된 짓을 저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범인이 사이코패스라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다. 이들은 자신이 보호하는 아이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파괴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인 성적 학대자는 대부분 자신도 유아기에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심리적으로 동요하거나 괴로워한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다르다. 이들은 정신적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할만하니까 했을 뿐입니다. 한 연구 대상자의 대답이다. 그는 여자친구의 8살짜리 딸을 성폭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참. 그런데도 할만했으니까 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진짜 악마가 따로 없네요. 여러 달 전 서부에 있는 한 정신과 의사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그녀는 주에 있는 사설 비행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며 권력을 휘두르고 신뢰관계를 무기삼아 상대를 짓밟는 이런 범인 중 상당수가 사이코패스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코패시 평가표를 사용하여 관리 및 보호계약에 입찰하는 사설기관 책임자 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을 가려낼 수 없겠느냐고 문의해왔다. 이런 조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앉기 전에 예방을 해야죠.
사기꾼의 최신 전략은 진실을 말하는 것. 사이코패스는 상대를 속여서 자신을 위해 움직이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 돈, 명예, 권력은 물론 투옥 중일 경우 자유까지도 얻어내곤 한다.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움직여서 자신을 위해 자연스럽게 발벗고 나서게 만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웃는 얼굴로 판촉용 선물을 들이대는 외판왕처럼 이들은 브래드 같은 비열한 사기꾼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비결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한편 이들은 단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속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한다. 사람은 원래 선한 존재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건 좀 무리한 생각인 것 같아요. 선악설, 성선설. 원래 사람은 착하다, 선하다. 원래 사람은 악하다. 이런 규정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논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행위로. 각 개인의 행위로. 일반적으로 사람은 무조건 다 착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반적으로 사람은 모두 다 무조건 악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착각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사기꾼의 최신 전략,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가 있었다.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고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가로 열고 첫 번째 살인 유죄 판결로 인해 청년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박탈당했던 연쇄살인범 존 웨인 게이시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10년간 살아온 소도시의 공화당 집행위원이었던 사기꾼에 대한 글이었다. 그는 심리학계에 자신을 버클리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심리학 박사라고 소개해서 지역교육위원회의 위원 자리를 얻어냈다. 18,000달러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지역위원회 위원도 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그건 30,000달러였습니다. 아마 주 차원에서도 가능했을 겁니다. 나중에 그가 한 말이다. 신문기자는 나중에 밝혀진 사실과 그가 가지고 있던 자격 증명을 모두 대조해보았다. 그 결과 생년월일과 고향을 빼고는 모든 정보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가로 열고 항상 진실을 약간 가미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랍니다. 그의 말이다. 그는 친절하게 이 조언은 무료라고 덧붙였다. 가로 닫고 더욱이 그의 기록은 완벽한 사기 행각뿐 아니라 반사회적 행동 사치 도용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가 받은 대학 교육은 리브너스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수료한 사회교육 과정이 전부였다. 다음은 기사의 일부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사기꾼 기질이 농후했다. 보이스카우트 단복을 훔쳐입고 히치하이킹을 하고는 기능상을 받으러 가는 길이라고 말하곤 했다. 군에 입대했다가 3주 만에 탈영하고는 영국 공군의 비행사였다고 떠벌이고 다녔다. 자신이 영웅이었음을 과시했던 것이다. 20년 동안이나 용케 발각되지 않고 미국 전역을 돌며 사기 행각을 벌였고 그 와중에 3번 결혼했다가 3번 다 이혼했다. 아이도 4명이나 생겼다. 현재 그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이 결혼을 또 잘하죠. 여자들을 어떻게 속이는 그런 어떤 기술이 여자들뿐만 아니겠지만 아무튼 여자들이 잘 속는 어떤 그런 게 있긴 있는 거 봐요. 그 달콤한 말에 말입니다. 요즘에 그 나는 솔로를 보면서 좀 특히 느끼는 겁니다.
달콤한 말에 여자들이 잘 넘어가는구나. 근데 그 달콤한 말에라는 게 그냥 뭐 로맨틱한 그런 말뿐 아니고 자기의 뭐 경력, 학력, 뭐 재산 등등의 말들, 재산 등등, 능력 뭐 이런 거를 아주 포장을 잘하고 잘 꾸미는 사람에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배우자를 찾는 일이니까 경제적이라거나 또는 능력, 또는 가문 그런 것도 보고 또는 뭐 인성 이런 것도 꾸미기 좋잖아요. 거짓말하기 그런 것도 보겠죠. 근데 그런 거는 늘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꾸미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수월하게 결혼도 3번 했다가 이혼도 3번 당하고 그러는 거겠죠.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제가 잘났다고 뭐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이렇게 현실에서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랑을 잘 못합니다.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놓을 때 좀 약간 자기 주장 같은 게 좀 강한 편이죠. 예를 들어 불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이런 얘기들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확고한 편인데 그런 부분은 또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 제가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건 당연한 걸 겁니다. 자, 거짓말이 완전히 밝혀진 후에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남을 잘 믿는 사람들은 나를 믿고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거짓말쟁이가 있어야 훌륭한 사람을 가려낼 수도 있는 법이라니까요. 그가 말했다. 하긴 그가 그때까지 했던 어떤 말보다 이 말이 사실에 가까웠다. 사실을 밝혀낸 사람이 겨우 지역신문 기자라는 사실에 비로소 조금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곧 이 불시의 공격에도 간단히 내가 좀 방심했군요 하며 누물누물 넘어갔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그토록 철저하게 넘겨 먹잇감으로 삼았던 지역사회가 이자의 난폭한 사기 행각을 전혀 비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그에게 단순한 상징적 지원만 제공한 것이 아니다. 그의 진실성, 청렴, 헌신적 태도는 링컨 대통령 옆에 나란히 올라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화당 대표의 글이다. 이 사기꾼의 행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그의 달변만 믿었음이 틀림없다. 또는 그토록 완벽하게 속아왔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냉소적인 미국 의회에 있어서 속았다는 것보다 더 굴욕적인 범죄는 없다. 한 논평자의 말이다. 물론 이런 태도는 사기꾼과 거짓말쟁이가 더욱 일하기 쉽게 만든다. 이 정치 사기꾼도 지체 없이 사람들의 관문을 톱으로 썰어 넘어뜨린 다음 정치 분야로 스며들었다. 정치인에게는 인지도가 중요하잖아요.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은 내 이름을 잘 알게 되었을 테니 이후 몇 년간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이다.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으로 지탄을 받으면 대부분은 크게 상심하고 굴욕감을 느낀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여전히 당당하고 뻔뻔하게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다는 말을 반복한다. 박스 글입니다. 나도 이들에게 운 나쁘게 당한 경험이 있다.
어느 날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범죄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사이코패스 연구에 대해 발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500의 살해금과 여행 경비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컨퍼런스가 끝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지급받지 못했다. 확인해 보니 컨퍼런스 주최자는 여러 건의 사기, 위조, 절도 혐의로 당국에 체포된 상태였다. 밝혀진 전과 기록은 끝도 없었다. 그는 여러 심리학자로부터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진단받은 사람이었으며 항상 각종 문서와 서신을 위조하여 직업을 구하곤 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나만 돈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수도 없이 많았다. 가장 황당했던 것은 그가 내 발표 직후 사이코패시 진단에 대한 기사 복사본을 보내왔다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완벽한 논평까지 달려 있었다. 그는 체포 후 바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고 그대로 잠적했다. 얄궂게도 나는 연설 전에 이 사람과 함께 점심을 먹었고 연설 후에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까지 했다. 그렇게 적지 않은 시간을 어울리면서도 이상하거나 수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앞에서 내 안테나는 형편없이 고장나 버렸던 것이다. 조금만 더 운이 없었으면 그에게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을 것이다. 술집에서 내가 당연한 듯 계산서를 집어들었던 것이 떠올랐다. 그 사이코패스는 전혀 목에 방울을 달고 있지 않았다. 참 큰일이에요. 이렇게 사이코패스 전문가도 구별해내지 못할 정도니 이런 건 좀 무섭네요. 네. 참, 예. 성공한 사이코패스는 감옥이나 여러 갱생기관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허송하는 일이 많다. 평생 끊임없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감옥을 들락거리고 정신요양원에 들어갔다가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거나 기관의 규칙을 교란시켜서 쫓겨나곤 한다. 마치 통제할 수 없게 이리저리 튀어오르는 탁구공과 같다. 하지만 감옥이나 교정시설에 전혀 가지 않는 사이코패스도 많다. 이들은 변호사, 박사, 정신과 의사, 교수, 청부인, 경찰, 사교집단 리더, 군인, 사업가, 작가, 예술가, 연예인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보일 뿐 법을 위반하거나 검거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코패스보다 더욱 이기적이고 냉혹하며 속임수에 능하지만 자신의 지적 능력과 사회적 배경, 사교수를 최대한 활용하여 외견상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벌받는 빈도수도 줄어든다. 이 때문에 이들을 성공한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사회에 유익한 면도 있다고 생각하기까지 한다. 언제든 사회적 역할을 무시해버리는 지식인 사이코패스는 미술, 연극, 디자인과 같은 독창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인습적 한계를 벗어나 창조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자신을 드러내려는 이기적인 이유로 사회와 좌충우돌하는 이들에게 이용당해서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의 고통에 비하면 실제로 이들이 어떤 사회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 해도 그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일 뿐이다. 이들은 성공한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차라리 비범죄형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이들의 성공은 사람을 현혹하기 일쑤며 결국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이들의 행동은 불법이 아닐지라도 사회 통념상의 윤리적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 보통이며 대부분 법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맴돈다. 일반인도 사업상 무자비하거나 탐욕스러우며 비도덕적인 전략에 따라 행동할 때가 있다. 대개는 어떤 목적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정직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반면에 비범죄형 사이코패스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비열한 태도를 보인다. 직업상 거짓말과 사기를 일삼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면하고 심지어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이코패스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밥 먹듯 거짓말을 해대고 사기를 친다. 우리과 교수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사이코패스다 라는 것에 돈을 걸 수 있어요. 우리과 교수 맞습니다. 뭐 이쯤 여기까지만 하죠. 어디에나 침투해 있는 사이코패스들. 두 사업가가 각자 서류 가방을 들고 함께 걷고 있었다. 우린 도덕적으로 박스 그립니다. 도덕적으로 파멸했어. 한 사람이 말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정말 다행이군. 재정적으로 파멸하지 않았으니. 빌 리의 만화 옴니 1991년 3월. 이런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는다면 정서적 학대, 무책임한 연애, 표리부동한 성격과 각종 비열한 행동들에 대한 성토가 끝도 없이 쏟아질 것이다. 이들의 비열한 행동은 때로 충격적이기도 하다. 단체의 중심인물이 저지른 살인, 강간 같은 심각한 범죄 사건이 밝혀진 다음에는 경찰과 언론 매체의 조사 과정에서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왔던 가해자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곤 한다. 이런 사건들이 책이나 영화로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묻는다. 이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만들었을까? 대부분은 갑자기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이 아니다. 이전에도 그들은 법의 어두운 면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나쁜 짓을 해왔다. 즉, 이들의 범죄는 이상 성격자가 저지른 자연스러운 범죄인데 그동안은 운이 좋았거나 사회적 관계를 이용해 무마했거나 보복이 두려워 사건을 덮어준 가족, 친구, 지인들 덕분에 형사사법체계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다. 세상을 경악케 한 사건 중 일부는 책의 소재로 사용되어 널리 알려졌다. 존 게이시, 묻어버린 꿈, 제프리 맥도널드, 치명적 환상, 테드 번디, 또 다른 진실, 다이안 다운즈, 아름다운 오해, 케빈 코 아들, 안젤로 부아노와 케니스 비앙키, 스트랭글러, 데이비드 브라운, 사랑, 거짓말 그리고 살인, 케니스 테일러, 함정살인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이런 책들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거대한 빙산의 나머지 부분은 직장, 가정, 동업자, 예술계, 연예계, 언론계, 학계, 노동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수백만의 남녀노소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이코패스의 손에 휘둘리며 공포와 두려움, 고통, 굴욕감을 맛본다. 더 비극적인 것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어려움을 남들에게 이해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사이코패스는 상황에 맞게 기막히게 처신하며 피해자를 도리어 가해자로 몰아붙이곤 한다. 40세의 고등학교 교사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자는 5년간 끊임없이 나를 착취했죠. 매일같이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내 개인 은행 계좌 수표를 위조했어요. 하지만 어이없게도 의사와 변호사,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도리어 나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훌륭한 사람임을 각인시켰고 내가 미쳐간다고 믿게 만들었어요. 얼마 후에는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미친 게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죠. 결국 그는 내 은행 계좌를 남김없이 털어가지고 17살짜리 학생과 함께 잠적해버렸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믿으려 들지 않았어요. 심지어 내게 도대체 그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냐고 반문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놀랍네요. 참. 가스라이팅까지 한 거죠. 1990년 4월 1일 뉴욕타임스 편집자 다니엘 골먼은 로버트 호건의 연구를 소개했다. 카리스마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관리자나 경영진에 대한 연구였다. tulsa 행동과학 연구소 심리학자인 호건은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파괴적이고 어두운 내면을 가진 잘못된 관리자를 조사했다. 이들은 일반 규칙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자기 홍보에 탁월해서 성공의 사다리를 매우 빠르게 올라간다. 그의 말이다. 이들은 달라스 가로 열고 석유 재벌 형제의 끝없는 싸움을 그린 TV 드라마 가로 닫고의 J.R. 유잉 가로 열고 드라마의 주인공 순진하고 고지식한 동생을 등쳐먹는 악랄한 형 가로 닫고 과 같이 강렬한 매력을 발산하지만 그것은 뱀의 매력일 뿐이다. 호건은 심리학자 해리 레빈슨이 진행했던 관리자의 건전하거나 불건전한 자아도취에 대한 연구를 인용하며 이런 불건전한 자아도취에 빠진 관리자는 대부분 지나치게 확신에 찬 태도를 보이며 하급자를 경멸한다고 말했다. 상사에게는 자신을 매우 효과적으로 어필하지만 부하 직원에게는 잔인하게 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죠. 윗사람에게는 아주 살랑살랑거리면서 자기 부하 직원 아랫사람에게는 냉혹하고 아주 못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회생활 할 때, 회사 생활을 한다거나 하실 때 그렇습니다. 직장인 사이코패스. 다음 사례는 뉴욕의 산업빛 조직 심리학회 회원인 폴 바비악이 제공한 것이다. 데이브는 30대 중반의 남자다. 그는 주립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3번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두었다. 바비악이 콜로라도에서 주요 기업의 조직을 연구할 때 데이브의 상사가 이 문제 사원에 대해 상담을 요청해왔다. 입사 면접이 매우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데이브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자 상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데이브의 보고서가 상당 부분 표절된 것임을 발견하고 증거를 들이대자 그는 자신의 시간이나 재능을 쓸데없이 낭비하기 싫었다며 무시해버렸다. 그는 재미없는 프로젝트의 일거리는 자주 잊어버렸고 그가 주어진 일 외에 다른 일은 전혀 하려 들지 않는다는 불평이 심심찮게 들려왔다. 부서의 다른 사원들과 면담한 결과 부서 내에서 벌어지는 분쟁의 대부분이 데이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데이브의 파괴적인 행동을 증명하는 수많은 사례가 접수되었다. 그는 부서에 배정되자마자 상사의 비서와 큰 소리로 싸우더니 상사의 사무실로 돌진해 들어가 비서가 감히 토요일 근무를 거절했다며 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에 대한 비서의 설명은 좀 달랐다. 데이브는 처음부터 그녀에게 매우 무례하게 거들먹거렸고 급기야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이다. 그는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회의에 늦기 일쑤였으며 어쨌든 그가 나타나면 거의 예외 없이 언쟁이 벌어지곤 했다. 상사가 성질이 좀 죽이라고 요구하자 그는 논쟁과 공격성이야말로 삶에 반드시 필요한 원동력이며 활력을 불어넣어 긍정적으로 발전시킨다고 대답했다. 아무리 주의를 주어도 그의 행동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그는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주의를 주면 항상 깜짝 놀라면서 이전에는 그런 잘못에 대해 전혀 지적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동료들이 묘사하는 데이브는 모두 비슷했다. 그는 무례하고 이기적이며 정서적으로 미숙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믿을 수 없는 데다가 무책임했다.
처음에는 모두 그를 좋아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데이브가 입사 당시 늘어놓았던 이야기는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부서원들은 여전히 그를 그냥 참아내고 있었다. 단지 그의 끔찍한 거짓말을 다시 듣기 싫어서였다. 이미 그에 대해 눈치챈 몇몇 동료들은 그의 말은 모두 거짓이며 그의 약속은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데이브는 바비악과의 면담에서 자신을 뛰어난 사원, 강력한 지도자, 팀의 기둥이라고 말하며 정직하고 현명해서 실질적으로 부서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떠벌렸다. 심지어 상사가 회사를 떠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까지 말했다. 놀라운 것은 상사의 변전에 대놓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자기의 실질적인 상사는 회사 사장이라고 또 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이기적이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마치 사람들이 이유 없이 자기에게 반감을 갖는다는 듯한 태도였다. 바비악은 데이브의 서류를 확인하여 모순점을 찾아냈다. 이력서와 입사지원서, 다른 편지에서 밝힌 주전공이 모두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데이브의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상사는 데이브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데이브는 곧 상사에게 건네받은 메모지를 다시 그에게 돌려주었다. 메모에는 상사가 써놓은 3개의 전공 분야가 모두 시커멓게 지워지고 그 다음 칸에 또 다른 전공 이름이 적혀 있었다. 거짓이라는 증거를 들이대자 자신이 4가지 분야를 모두 섭렵했고 목적에 따라 달리 기록했을 뿐이니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고 둘러댔다. 데이브가 회사 경비를 멋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한 상사는 증거 자료를 챙겨들고 자신의 상사에게 갔지만 그 중역의 책상에는 이미 데이브가 입사 초기부터 계속해서 제기해온 자신에 대한 불평을 기록한 서류가 잔뜩 쌓여 있었다. 상사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중역은 작은 실험으로 데이브의 정직성을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다. 다음날 상사는 데이브와의 명담에서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상사와의 면담이 끝나자 데이브는 곧장 중역에게 사적인 면담을 요청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들었던 상사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왜곡시켜 전달했다. 이제 중역도 데이브가 거짓말쟁이며 자기 상사를 모함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데이브에게 징계를 가하려 하자 놀랍게도 이번에는 회사 내 더 높은 직책의 임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바비악에게는 바로 이 점이 이 사례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데이브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남을 속이고 무책임하며 형편없는 거짓말쟁이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관리 능력과 잠재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모두 데이브가 사전에 손을 써놓았기 때문이다. 그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도 그에게 매혹된 회사의 임원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았고 데이브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도 천재적인 창조성과 집중력 때문이라며 관대하게 보아넘겼다. 그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헐뜯고 험담을 해도 임원들에게는 그가 대단한 야망을 가진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다. 데이브에 대한 이런 모순된 견해를 접하면서 바비악은 그의 인격적 특성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깨달았다. 당연히 데이브는 사이코패시 평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의 성격과 행동 패턴은 어느 조직에나 있기 마련인 일반적인 문제사원과는 다르다. 데이브는 실제로 조직생활 면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데이브가 그의 업무 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그의 업무 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급은 2년 동안 2계단이나 뛰어올랐고 정기적으로 연봉이 인상되었으며 계속해서 높은 잠재력을 가진 사원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심리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치밀해서 회사의 윗사람을 교묘하게 설득하여
자신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동료, 부하 직원, 직속 상사가 진술하는 그의 행동 패턴과 특징은 그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임을 보여준다. 사이코패스가 모여드는 곳. 타고난 허풍쟁이인 화이트 칼라 사이코패스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주요 신문 경제면을 보면 종종 전문 사기범이 은닉자금을 만들고 거래 내역을 조작한 사건이 기사화되곤 한다. 물론 이렇게 기사화되는 경우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사회에는 수리에 밝고 사교수술이 뛰어난 달변가형 사이코패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빼내 금융상의 위기를 일으키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회가 너무 다르게 보인다. 이들이 보기에 사회에 숨어있는 잠재적 이익은 너무 크고 규칙은 너무 느슨하며 경비견은 그저 졸고 있을 뿐이다. 거의 낙원을 발견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의 몇 가지 사례. 그러고 한 건은 소규모였으나 나머지는 훨씬 심각했다. 그러다고만 보아도 기업에서 사이코패스가 얼마나 자유롭게 활개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포브스의 세상의 사기 자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밴쿠버 증권거래소를 부정한 바람몰이꾼의 사돈의 팔촌이 넘쳐나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러 지방신문에서는 언제나 주식 시세를 조작하는 사기꾼, 협작꾼, 위조 채권 판매자, 노골적인 과대 선점 문제들을 장황하게 보도한다. 잡혀봐야 제재 조치는 싱거울 뿐이어서 이들의 거친 탐욕은 줄어들 줄 모른다. 만약 나에게 교도소에서 사이코패스를 연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가장 유사한 곳으로 밴쿠버 증권거래소 같은 곳을 선택했을 것이다. (1980년대) 후반이 되자 1980년대 초반에 레이건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버렸던 미국 저축대부조합의 썩어빠진 투자관행, 거짓 약속, 신용사기 사건들과 채워지지 않은 개걸스러운 탐욕의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정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지 않게 된 저축대부조합이 고객의 예금을 마구 유용하다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례 없는 금융위기를 맞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거를 쓰는 현재까지 저축대부조합의 금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납세자가 부담해야 했던 비용은 1조 달러, 약 1000조 원, 지금은 1500조 원 되겠죠. 에 이르며 이것은 베트남 전쟁 비용보다 큰 액수다. 이때만 해도 1달러에 1000원 정도에 계산했을 테니까 지금은 환율이 1300원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대충 그냥 1500원이라고 치고 1500조 되는 거죠. 80년대 후반이면 게다가 훨씬 또 지금보다 돈의 가치가 높았을 테니 어마어마한 액수죠. 최근 전 세계를 향해 엄청난 탐욕과 부정의 손길을 뻗은 저축 대부조합의 부정이 드러나면서 스캔들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오늘날 가장 큰 금융 스캔들은 단연 국제신용상업은행 사건이다. 62개국의 지점이 운영되던 20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금융사기 제국이 일시에 문을 닫아버리자 그 충격파는 전 세계를 휩쓸었다. 역사상 이보다 더 큰 금액,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은 한 번도 없었다. 사용할 최상급의 표현이 부족할 지경이었다. 역사상 가장 큰 범죄 기업이며 돈 세탁 규모와 파생된 금융시장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 앨런 사태를 얘기하는 건가?
앨런 사태는 대충 묻고 넘어간 모르겠네요. 그냥 예. 박스글입니다. 출판계의 황제 로버트 맥스웰의 불가사의한 죽음은 세간에 무수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불법으로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던 맥스웰의 제국이 결국 무너진 것이다. 이 사건은 세계상의 주목을 받은 공인이라도 얼마든지 교묘하게 검은 마음과 나쁜 짓을 감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그가 사기꾼인데다가 이 회사 돈을 저 회사로 유용하는 협작꾼임이 널리 알려진 후에도 그를 아는 사람 대부분이 그저 침묵을 지켰다. 심지어 언론인들조차 기사화하지 않았다. 맥스웰은 자신이 가진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비판자들을 위협했고 사람들의 탐욕을 이용하여 재테크 사기꾼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눈감아주면서 이득을 챙겼다. 피터 젠킨스 캡틴 바비 사기꾼이며 공범임이 드러나다. 인디펜던트 뉴스 서비스 1991년 12월 7일. 그들은 필요한 재능을 모두 갖췄다. 사이코패스가 왜 그렇게도 매력적인지, 화이트 칼라 범죄가 왜 그렇게도 사람들에게 잘 먹히는지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첫째로 우리들 자신이 허점을 보여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많은 과자 상자가 널려있지만 않았어도 감옥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위조 회사채 판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한 연구대상자의 말이다. 그는 각종 기금, 무허가 증권거래, 자선기금 모금운동, 공동소유 휴가용 콘도는 물론 자기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손대는 짭짤한 틈새 시장까지 손을 뻗었다. 두 번째로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떼어 먹을 때 필요한 재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 언변은 정산유수고 매력적인 데다가 자신만만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태연하고 압력에도 의연하며 거짓말이 탄로날 위기가 닥쳐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 더구나 한치의 양보도 없이 냉혹하다. 심지어 사기 행각이 전부 드러나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여 고소인을 당황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화이트 칼라 범죄자는 거의 붙잡히지 않으며 잡혀도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 내부자 거래, 정크 본드, 저축 대부조합 사기꾼들을 생각해보아라. 이들의 약탈은 너무나 현란해서 돈을 주고라도 구경하고 싶을 지경이다. 심지어 덜미가 잡힌 후에도 마찬가지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이런 탐욕과 사기 게임은 일반 범죄와는 완전히 다른 규칙을 따르곤 한다. 이들은 보통 느슨한 조직막을 구축하여 자기들끼리 이익을 보호한다. 사회적으로 같은 계층, 같은 학교 출신이고 같은 조합에 속해 있거나 심지어 처음 규칙을 제정했던 사람들일 때도 있다. 은행 강도는 감옥에서 20년씩 썩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백만 달러를 사기친 변호사, 사업가, 정치인은 그저 벌금형이나 자격정지 처분만 받으면 된다. 그나마도 재판은 끝없이 지연되고 연기되며 애매모호한 법적 조치들이 계속 이어진다. 사람들은 은행 강도라면 비난을 퍼붓고 멀리하지만 거액을 횡령한 사람에게는 자기 돈을 마구 갖다 바치거나 클럽에서 함께 테니스를 치려 한다. 박스글입니다. 최근 증권거래소의 내부자 거래 스캔들에 시말렸던 한 변호사가 그 일원이었던 솜씨 좋은 그의 고객을 변호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밴쿠버로 나를 찾아왔다. 변호사는 X, 그의 고객은 Y라고 부르겠다. 변호사는 나에게 사이코패시 평가표를 사용해서 자기 고객이 사이코패스인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돈은 문제가 아니라면서 Y의 친구, 사업 동료, 학창시절 친구, 이웃 등과도 인터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Y의 집 옆에 비치하우스를 짓고 거기에 자주 들락거리며 그를 면밀히 조사해서
평가표 항목을 완성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가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를 왜 알아내려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변호사는 사이코패스는 기만적이고 믿을 수 없으며 어떻게 해서든 잡히지 않고 요리조리 빠져나가기로 악명이 높은데 그 점이 자기가 맡은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Y가 사이코패스로 진단받으면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질 테니 변호사 입장에서는 주정부와 사전 형량 조정 가로 열고 유죄 협상, 검찰이 용의자와 형량을 놓고 벌이는 협상 가로 닫고에 나서기가 좀 더 쉬워진다는 설명이었다. 벌이는 짭짤했을지 모르겠으나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강도나 강간처럼 피해자를 직접 공격하는 범죄에 비해 화이트 칼라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장의 첫 사례에서 존 글램블링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피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인용입니다. 나는 지난 2달을 감옥에서 보냈고 가난하고 무지한 불법 체류자, 상습범, 마약 중독자, 마약 밀매업자, 살인자와 같은 감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는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이제 또 다른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는 그들과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 같은 것을 보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느끼지도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 글램블링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사람에 대한 범죄와 재산에 대한 범죄 사이, 즉 상대방을 강간하거나 강간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죽인다고 위협하거나 불구를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사람과 펜을 휘둘러 유사한 피해를 입히는 사람 사이에는 사실상 차이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부유한 특권층이 수감되는 연방교도소는 좋은 음식이 나오고 조깅할 수 있는 트랙, 개봉작 영화관과 도서관이 갖추어져 있다. 부유한 특권층을 위한 연방교도소는 국가적 치욕이다. 상류층의 생활을 염원하는 사이코패스는 이런 불합리한 인식이 뜻하는 바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좀 머리가 아프네요. 계속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읽다 보니까 기분도 별로 좋지 않고. 여기까지가 7장이고요 8장이 이제 사이코패스의 언어 사용인데요. 재밌겠네요. 재밌겠어.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도 벌써 절반이 넘어갔어요. 절반이 훌쩍 넘어갔네요. 거의 200페이지까지 가량 읽었으니 그렇습니다. 자, 재밌네요. 재밌고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소주 한잔 하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